형부, 나 목말라. 그 여자가 칭얼거릴 때마다 물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한 모금 마시고는 또 같은 소리를 했어요. 목마르다고요. 물을 마셔도 목마르다고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누라가 무릎 수술로 입원하면서 처제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게 좀 도와달라고요. 형부, 가지마. 선풍기가 꺼진 거실에서 처제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주 냄새와 함께 낮에 철물점에서 맡았던 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마누라가 보낸 처제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7월 셋째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의정부 빌라 앞에 1톤 트럭이 서 있었어요. 마누라가 조수석에 앉아서 무릎 보호대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3년째 안 좋았거든요. 인공관 절수술 날짜가 드디어 잡혔어요. 여보, 가게는 어떻게? 혼자 하면 되지 뭐. 혼자 어떻게? 시멘트 포대 누가 실어? 배달은? 카운터는? 마누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참 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이 가게 걱정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27년을 같이 살면 부부가 아니라 동업자가 돼요. 철물점 카운터에 마누라가 앉아있지 않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송아한테 부탁했어. 가게 좀 도와달라고. 처제, 걔 요즘 할 일도 없잖아. 이혼하고 놀고 있으니까. 오히려 걔한테도 좋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처제 한송아, 마누라 친동생, 42살, 1년에 명절 때나 보는 사이였습니다.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석 달 전쯤 마누라가 전화하면서 송아 그 인간이랑 끝났대 라고 한마디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 라고만 답했습니다. 솔직히 얼굴이 잘 기억도 안 났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도 된다고 했어. 거실 소파 넓으니까. 트럭 시동을 걸면서 마누라를 봤습니다. 마누라는 무릎 보호대 벨크로를 뜯었다 붙이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집에 자기 동생을 재우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병원 복도에서 마누라를 휠체어에 태워줬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분 수술 시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누라 손을 잡았어요. 수술실 앞에서요.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누라가 아파야 손을 잡게 되는 게 좀 그랬습니다. 여보, 가게 잘 부탁해. 송아가 내일 간다고 했어.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빈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마누라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요.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어제, 그전이 그저께. 전부 가게 관련이었어요. 여보 시멘트 몇 포대 남았어. 여보 3층 배달 언제 가. 여보 카운터 정산해놨어. 부부 대화가 전부 재고 관리였습니다. 27년치 통화 기록에서 보고 싶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문제인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와서 트럭을 몰았습니다. 의정부 시내를 지나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1층 철물점 셔터를 올렸습니다. 혼자였어요. 가게가 넓어 보였습니다. 27년 동안 카운터에 마누라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가게 전체가 2배로 커진 것 같았어요. 시멘트 포대가 쌓인 구석, 페인트통이 줄지어선 선반, 작업대 위의 공구들.
전부 제자리인데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작업대에 말력기가 놓여 있었어요. 나무를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양쪽에서 꽉 눌러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카운터에서 뭔가를 쓸 때 말력기로 종이를 눌러놓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바람에 안 날리게요. 지금은 말력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눌러줄 종이가 없었습니다. 뭐든 꽉 잡아주는 도구인데 잡아줄 게 없으면 그냥 쇠덩이예요.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선풍기를 켰어요. 7월 더위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에어컨은 3년 전에 고장나서 수리비 80만 원이 아까워 안 고친 상태였거든요. 선풍기 바람이 시멘트 가루를 날렸습니다. 가루가 코에 들어와서 재채기를 했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배달 주문 전화가 2건 왔는데 혼자서는 포대를 싣고 배달까지 하면서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가능한데요. 라고 했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단골이었어요. 가게 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게 참 혼자서 이 가게를 굴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시멘트 20kg짜리를 트럭에 싣고 배달 가고 돌아와서 카운터 앉고 전화 받고 마누라가 없으면 사람이 2명 필요한 가게였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뱉는데 골목 끝에서 캐리어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달그락달그락 아스팔트 위를 굴러오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반팔티에 청바지, 선글라스를 이마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한 손에 캐리어, 다른 손에 편의점 비닐봉지. 7월 햇살에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부, 처제였어요. 한송아, 마누라 동생. 지난 설날에 봤을 때랑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지금은 화장기가 없었고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가 보냈어요, 저를. 캐리어를 세우면서 말했어요. 비닐봉지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하나 내밀었습니다. 형부 이거 먹어요. 밖에서 녹겠다. 아이스크림을 받았어요. 손이 닿았습니다. 처제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편의점 냉동고에서 막 꺼낸 손이었습니다. 7월인데 손이 차가운 여자. 가게 안에 들어오라는 말을 하려는데 처제가 먼저 셔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시멘트 포대, 페인트, 공구, 사다리. 좁은 가게를 한 바퀴 돌더니 카운터를 봤어요. 빈 의자. 언니 자리 여기야? 처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앞치마였어요. 남자용으로 보이는 큰 앞치마. 허리에 묶었습니다. 이거 입으면 일하는 기분 나니까. 전 남편 식당 앞치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혼한 남자의 앞치마를 아직 가지고 다니는 여자.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때는 생각 안 했습니다. 형부, 나 뭐부터 하면 돼? 저쪽 선반 정리부터. 처제가 앞치마를 묶은 채로 선반 쪽으로 갔어요. 페인트통을 크기별로 다시 세우고 공구를 종류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꼼꼼했어요. 근데요, 처제가 높은 선반에 손이 안 닿아서 까치발을 섰거든요. 반팔티가 올라가면서 옆구리가 살짝 보였어요. 시선이 갔습니다. 반사적으로요. 갔다가 돌렸어요. 이게 참 카운터에 앉아서 전표를 정리하는데 시선이 자꾸 선반 쪽으로 갔습니다. 처제가 페인트통을 옮기면서 팔을 위로 뻗을 때마다요. 27년 동안 마누라가 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시선이 간 적 없었거든요. 처제라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그 구분이 안 됐습니다. 형부, 나 여기 오래 안 있을 거야. 언니 태어나면 바로 나갈게.
선반을 정리하면서 등을 보인 채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 더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처제가 정리를 끝내고 돌아섰을 때 이마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하얀 가루가 땀에 섞여서 이마 한쪽에 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부, 나 뭐 묻었어? 이마에. 처제가 손등으로 이마를 쓸었어요. 더 번졌습니다. 가루가 눈썹 위까지 퍼졌어요. 처제가 웃었습니다. 야위었던 얼굴이 웃으니까 좀 달라 보였어요. 형부, 휴지 좀. 카운터에서 휴지를 뜯어 건넸습니다. 처제가 얼굴을 닦았어요. 닦으면서 가게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형부, 이 가게 되게 좁다. 마주치면 부딪히겠네. 에어컨도 없어. 처제가 선풍기를 봤어요. 선풍기 바람이 처제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앞머리가 이마에서 벗겨졌어요. 땀에 젖은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여기서 일해? 형부,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수리비가 아까운 거지. 처제가 또 웃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집이었습니다. 빌라 1층이 가게고 2층이 살림집이었거든요. 처제가 캐리어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거실 소파를 봤어요. 여기서 자면 되는 거지? 이불 갖다 줄게. 안방에서 여분 이불을 꺼냈습니다. 처제에게 건네줬어요. 이불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질 때 처제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까 아이스크림을 건넬 때와 같은 차가운 손이었어요. 7월인데 차가운 손. 고마워요, 형부. 처제가 소파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캐리어를 소파 옆에 세웠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그 앞치마를 접어서 캐리어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거실 쪽을 봤어요. 처제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앉던 카운터의 의자와 비슷한 자세였어요. 다리를 꼬고 한쪽 팔을 소파 등받이에 올린 채로 이 집의 마누라 아닌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직접 보낸 여자가요. 작업대 위에 말렸기가 떠올랐어요. 뭐든 꽉 잡아주는 도구. 잡아줄 게 없으면 그냥 쇠덩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거실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처제가 아직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다 쓰면 꺼. 형부 먼저 자. 나 좀 이따 잘게.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이 한 채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23살, 명절에나 내려오는 딸이었습니다. 미라가 14살 위 큰언니였거든요. 자매가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4년 전부터 마누라와 이불을 따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같은 이불이었는데 마누라가 어느 날 나 따로 덮을래 라고 하면서 이불을 가져갔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는데 이불 사이에 30cm쯤 간격이 생겼어요. 그 30cm가 4년 동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처제의 핸드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제의 기척이 벽을 넘어왔어요.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 이불 접히는 소리, 한숨 같은 것. 그날 밤 잠이 잘 왔냐고요. 잘 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한 번 깼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갔거든요. 처제가 소파에서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제대로 안 덮고 반쯤 걷어찬 채로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만 돌고 있었는데 선풍기 바람에 처제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어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나오고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에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요.
처제가 웅크린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잠든 사람이었는데, 마누라 동생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을 뿐인데, 이불을 덮어줄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에요. 고민까지 안 갔거든요. 그냥 봤을 뿐이에요. 봤을 뿐인데 왜 안 잊혀지는 건지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처제가 온 첫날이 끝났어요. 아무 일도 아닌 하루였습니다. 시멘트 가루 묻은 이마, 차가운 손, 전 남편 앞치마, 에어컨 없는 가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틀째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가게 셔터를 올리려는데 뒤에서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제가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근데 앞치마는 이미 묶고 있었습니다. 그 전 남편 식당 앞치마요. 형부, 어제 배달 못 나갔다며. 오늘 내가 같이 실어줄게. 괜찮아, 무거워. 괜찮아가 아니라 일손이 필요한 거잖아. 언니가 나보고 도와주라고 한 거야.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멘트 포대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20kg짜리 15포대. 처제가 한쪽 끝을 잡았어요. 둘이서 들어올려 짐칸에 얹혔습니다. 포대가 짐칸에 쿵하고 떨어질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시멘트 가루가 처제의 반팔티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처제가 손으로 툭툭 털었어요. 반바지 위에 묻은 가루를 허벅지에서 털어내는데 먼지가 날렸습니다. 시선을 돌렸어요. 5번째 포대를 들어 올릴 때 처제가 끙 소리를 냈어요. 무거웠던 거죠. 등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힘을 줬습니다. 제가 처제 쪽 무게를 더 당겨받았어요. 포대가 올라가면서 처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제 손위로 처제 손이 올라왔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0.5초쯤이었어요. 처제가 아, 미안 하면서 손을 뗐습니다. 그 0.5초에 느낀 건 시멘트 가루의 까끌거림이었어요. 처제 손이 차갑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7월인데 포대를 실으면서도 손이 차가운 여자. 15포대를 다 실었어요. 처제 이마에 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예요. 이마 왼쪽.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했어요. 어제는 알려줬거든요. 오늘은 그냥 뒀습니다. 왜냐고요? 모르겠어요. 알려주면 또 손등으로 문지를 거잖아요. 그게 또 번질 거고, 그걸 또 보게 될 거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1톤 트럭 앞좌석은 좁았어요. 처제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면서 몸을 비틀었어요. 팔꿈치가 제 팔에 닿았습니다. 좁으니까요. 에어컨은 차에도 없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처제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시멘트 냄새 사이로 다른 냄새가 끼어들었습니다. 땀 냄새에 섞인 뭔가. 바디워시인지 로션인지 제 집 화장실에 있는 비누 냄새였어요. 내 비누 냄새가 다른 사람한테서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배달처에서 포대를 내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처제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형부, 나 이혼한 거 자세히는 모르지? 미라한테 대충만 들었어. 처제가 창밖을 보는 채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이었어요, 형부. 개랑 산개. 식당을 같이 했거든요. 분식집.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반죽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저녁 준비하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그렇게 12년. 처제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분식집 메뉴 말하듯이요. 걔가 맨날 한마디 했어. 넌 뭘 해도 안 돼. 반죽이 질다. 넌 뭘 해도 안 돼. 국물이 짜다.
넌 뭐래도 안 돼. 손님이 안 온다. 넌 뭐래도 안 돼. 라디오를 끄지 않은 채 들었습니다.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장윤정 노래였습니다. 밝은 멜로디가 처제의 목소리와 겹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마지막엔 식당 돈 3천만 원을 들고 여자랑 도망갔어요. 가게 임대료가 밀려서 쫓겨났고요. 12년치 퇴직금은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 걔가 가져간 거죠. 처제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안 웃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위자료 받았어? 뭘 받아요?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도 바꿨더라고. 12년 일하고 남은 게 앞치마 하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허리에 묶고 있는 그 앞치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말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27년 동안 마누라한테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신 편의점에 차를 세웠습니다. 처제가 왜 서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4개를 샀습니다. 2개는 참치, 2개는 불고기. 트럭에 돌아와서 처제 앞에 2개를 놨어요. 배고프지? 아침 안 먹었잖아. 처제가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어요. 뜯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부는 맨날 이렇게 먹어? 마누라 입원하고 나서는 뭐. 처제가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씹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안 돼. 내일부터 내가 밥 해줄게.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야. 형부 이거 먹으면서 몸이 되겠어? 처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12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밥이라는 단어에 처제의 12년이 담겨 있었어요. 식당을 잃었어도 요리하는 손은 그대로인 거였습니다. 알았어.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처제를 슬쩍 봤어요. 창밖을 보면서 씻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아직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알려줘야지. 근데 또 안 했습니다. 이게 참 가루가 묻어 있는 이마를 보고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졌어요. 저녁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제가 정말로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두부랑 호박으로 끓인 거였어요. 냄비 뚜껑을 여니까 구수한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부엌 전체가 된장 냄새로 찼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제가 밥을 떠줬어요. 국을 덜어줬습니다. 마누라가 밥을 차려주는 거랑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고요. 마누라는 밥을 하면 알아서 먹어 라고 했거든요. 처제는 밥을 떠서 눈앞에 놔줬어요. 그 차이였습니다. 더 먹어, 형부. 많이 끓였어. 배부르다. 거짓말. 숟가락을 3번만 떴잖아. 처제가 국을 한 국자 더 떠서 제 밥그릇에 부었어요. 국물이 밥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처제가 빈 그릇을 보면서 웃었어요. 이번에는 눈도 웃었습니다. 아까 트럭에서의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 아니라 뺨이 올라가는 웃음이었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 아니, 밥 했으면 형부가 설거지하는 거야. 그래. 우리 언니네는 안 그래? 마누라가 밥하면 설거지는 마누라가 했어요. 27년 동안요. 제가 설거지를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어요.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처제가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았어요. 좁은 부엌에서 팔꿈치가 닿았습니다. 또요. 처제가 안 피했어요. 저도 안 피했습니다. 부엌이 좁으니까요. 그게 이유의 전부였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처제가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본인 빨래였습니다. 세탁이 끝나면 건조대에 널어야 했는데
처제가 2층 베란다에 건조대를 세웠어요. 빨래를 하나씩 널었습니다. 저도 빨래가 있었거든요. 마누라가 없으니까 이틀치가 쌓여 있었어요. 세탁기가 비면 제 것도 돌려야 했습니다. 처제 빨래가 건조대에 걸렸어요. 반팔티, 반바지, 양말. 그 옆에 제 빨래를 널었습니다. 작업복, 러닝셔츠, 양말. 두 사람 빨래가 같은 건조대에 나란히 걸렸어요. 그걸 보고 뭔가를 느꼈냐고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냥 빨래였습니다. 근데 건조대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시간이 2초쯤 있었어요. 왜 물러서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누라 옷이 아닌 다른 여자 옷이 내 옷 옆에 걸려 있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처제가 베란다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형부 가게 정리 끝나면 삼겹살 사줘. 언니 태어나면 셋이서 먹자. 셋이서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서 마누라랑 처제랑 나. 그게 맞는 그림이었어요. 당연히요. 알았어. 정리 끝나면. 처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아직 혀끝에 남아 있었어요. 27년간 마누라가 끓여준 된장찌개와 같은 된장찌개인데 맛이 달랐습니다. 처제 된장찌개가 마누라 것보다 맛있었어요. 그 말은 절대 못하지만요. 건조대에 나란히 걸린 빨래가 떠올랐습니다. 처제의 반팔티 옆에 제 러닝셔츠. 내일 마르면 걷어야 하는데 처제 것과 제 것을 따로 걷어야지. 같이 걷으면 이상하니까. 이상한 게 뭔데? 빨래를 같이 걷는 게 뭐가 이상해?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이상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제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마누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송아 잘 있어? 가게 잘 도와주고 있어. 밥도 해주고. 그래, 걔 원래 요리 잘해. 식당 했으니까. 마누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리는 좀 어때? 괜찮아. 일주일 뒤에 깁스 풀어. 퇴원은 2주 뒤쯤. 2주. 알았어. 푹 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처제가 이 집에 2주를 더 있는 거였어요. 같은 부엌에서 밥을 먹고 같은 가게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같은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전화를 끊고 나서 2주라는 숫자를 3번 되뇌었어요. 길다고 느낀 건지 짧다고 느낀 건지 그것도 모르겠었습니다. 사흘째부터 눈이 이상해졌어요. 처제가 뭘 하든 눈이 따라갔습니다. 선반에서 페인트통을 내릴 때, 걸레를 짤 때, 카운터에 앉아서 전표를 정리할 때 눈이 멈추질 않았어요. 27년 동안 마누라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적 없었거든요. 처제라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그 구분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침 8시에 셔터를 올렸어요. 처제가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묶고 빗자루로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새벽에 비가 왔거든요. 물웅덩이가 가게 앞에 고여 있었습니다. 처제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물을 밀어냈어요. 반팔티 소매가 팔뚝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팔을 휘두를 때마다 소매 안쪽으로 팔뚝 안쪽 살이 보였어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다시 갔어요. 이게 참 볼트를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산이 뭉개집니다. 적당히 조여야 하는데 멈추는 타이밍을 모르면 다 망가져요. 제 눈이 그 꼴이었어요. 멈추는 타이밍을 모르고 자꾸 조여들었습니다. 오전에 배달이 있었어요. 시멘트 20포대. 동네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처제가 조수석에 탔어요.
좁은 1톤 트럭이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면서 처제가 몸을 비틀었어요. 어깨가 제 팔에 닿았습니다. 처제가 안 피했어요. 어제도 안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기어를 바꿀 때 손등이 처제 무릎 옆을 스쳤어요. 기어봉을 잡은 채 손이 굳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아무 채널이나요? 소리로 트럭 안을 채워야 했거든요. 처제의 숨소리가 안 들리게요. 현장에 도착해서 포대를 내렸습니다. 처제가 짐칸에 올라가서 포대를 밀어줬어요. 제가 밑에서 받았습니다. 마지막 포대를 내릴 때 처제가 짐칸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렸어요. 착지하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쏠렸어요. 제가 반사적으로 잡았습니다. 처제 허리를요. 양손이 처제 허리 양쪽에 닿았어요. 반팔티 천위로 옆구리뼈가 느껴졌습니다. 가늘었어요. 시멘트 포대 20kg를 매일 드는 이 손의 처제의 허리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0.5초. 처제가 균형을 잡았어요. 아, 고마워 형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손을 뗐어요. 손바닥에 처제 허리에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사산을 2번 조인 느낌이었어요. 풀어야 하는데 풀리지 않는 느낌. 현장 인부가 다가왔어요. 사모님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처제입니다. 처제분이 가게 도와주시는구나. 처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형부 혼자 힘들까 봐요. 형부 혼자 힘들까 봐. 그 말이 귓바퀴에 걸렸어요. 나사처럼요. 한 바퀴 돌아가서 안쪽에 박혔습니다. 처제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고요? 12년 동안 뭘 해도 안 된다는 소리만 들은 여자가 남의 가게 시멘트를 나르면서 형부가 힘들까 봐라고 했어요. 트럭으로 돌아오는데 처제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형부, 이마에 뭐 묻었어? 뭐? 시멘트 가루. 여기. 처제가 다가왔어요. 손을 뻗어서 제 이마를 쓸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요. 이마 왼쪽. 어제 처제한테 안 알려줬던 그 자리였어요. 처제 엄지가 이마살을 눌렀습니다. 부드러운 힘이었어요. 됐다. 처제가 손을 거두면서 엄지에 묻은 가루를 반바지에 문질렀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조여지는 것도 아닌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굳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가루예요. 쓸모없는 가루. 근데 물을 만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이 굳어버려요. 처제의 엄지가 제 이마에 닿은 그 1초가 물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처제가 2층에 올라가서 김치볶음밥을 했어요. 접시 2개에 담아서 내려왔습니다. 가게 작업대 위에 놓고 같이 먹었어요. 형부, 고추장 더 넣을까? 아니, 이대로 맛있어. 처제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맛있다는 말 처음 하네. 그랬나? 어제 된장찌개 때도 안 했잖아. 국물은 다 마셨으면서 들킨 거였어요. 국물까지 마신 걸 처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볶음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민망했습니다. 민망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민망했어요. 김치볶음밥을 먹는데 처제의 손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쥔 오른손, 칼질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검지 옆에 오래된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12년치 분식집이 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 손으로 차려준 밥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대 위에 접시 2개, 말렸기 옆에 김치볶음밥.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35도 폭염이었어요. 에어컨 없는 가게에서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더워서
가게 뒤쪽 수도에서 찬물을 받아 목에 끼얹었어요. 물이 쇳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반팔티 목둘레 안쪽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젖은 천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처제가 시원하다 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목에서 쇄골까지 물줄기가 반짝였어요. 7월 햇살이 물방울에 부딪혀서요. 선풍기 방향을 돌렸어요. 처제 쪽으로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그러지 마.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처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왜? 더우니까 그러지. 대답을 못했어요. 밖에서 그러지 말라는 건 안에서는 괜찮다는 뜻인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인지 제 입이 한 말을 제 머리가 못 따라갔습니다. 처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물기가 반팔티 어깨 쪽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젖은 천 사이로 어깨뼈 윤곽이 보였어요. 눈을 돌렸습니다. 작업대 위에 말력기가 놓여 있었어요. 말력기를 집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눈이 안 가거든요. 말력기 손잡이를 돌렸어요. 조이는 방향으로 아무것도 안 물리고 그냥 돌렸습니다. 풀어야 하는데 조이고 있었어요. 뭘 조이는 건지도 모르면서 오후 4시에 배달을 하나 더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트럭 짐칸에서 자재를 정리해야 했어요. 좁은 짐칸에 둘이 들어갔습니다. 7월 짐칸 안은 찜통이었어요. 철판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처제가 제 뒤에서 자재를 밀어줬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돌아서면 처제의 얼굴이 30cm 앞에 있었어요. 처제의 등에서 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맡았던 비누 냄새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체온에서 나오는 날것의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시멘트 가루와 섞여서 독특한 냄새가 됐습니다. 등짝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엔진 열기하고 달랐어요. 엔진 열기는 건조하고 처제의 열기는 축축했습니다. 땀이 섞인 열기. 숨을 참았어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나가 있어. 처제가 짐칸에서 내렸습니다. 혼자 남은 짐칸에서 숨을 내뱉었어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처제가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이건 뭐야? 형부가 사준다고 했잖아. 근데 언제 사줄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샀어. 약속은 가게 정리 끝나면이었거든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처제가 먼저 사온 거였어요. 가스버너 위에 고기판을 올렸습니다. 삼겹살이 지글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튀었습니다. 연기가 부엌을 채웠어요. 처제가 환기팬을 돌렸습니다. 연기 사이로 처제의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형부 상추. 처제가 상추에 고기를 올렸어요. 쌈장을 바르고 마늘을 올리고 고추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쌈을 제 입 앞에 내밀었어요. 아, 입을 벌렸습니다. 처제가 쌈을 넣어줬어요. 처제의 손가락이 제 입술 앞에서 1cm 거리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쌈장이 묻어 있었어요. 마누라가 27년 동안 한 번도 쌈을 싸준 적이 없었습니다. 각자 먹는 거였거든요. 처제가 자기도 쌈을 싸먹으면서 말했어요. 형부 입이 크네. 한 입에 다 들어가.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처제가 웃었어요. 삼겹살 기름기가 입꼬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처제의 입꼬리에 묻은 기름기를 보고 있었어요. 닦아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에요.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삼겹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요. 어제부터 설거지는 제 몫이었으니까. 처제가 옆에서 행주로 닦았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팔꿈치가 또 닿았어요. 3번째였습니다. 안 피했어요. 둘 다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처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거실에 나오는데 젖은 머리에 제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옷이었어요. 마누라 옷이 없으니까 제 것을 입은 거였어요. 목둘레가 늘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맨다리에 슬리퍼,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형부, 드라이기 어딨어? 화장실 서랍. 못 찾겠어. 형부 좀 찾아줘. 화장실에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 있었어요. 바로 찾을 수 있는 자리예요.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드라이기를 건넸어요. 처제가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뒤쪽 좀 말려줘. 손이 안 닿아. 소파에 앉은 처제 뒤에 섰어요. 드라이기를 켰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처제의 젖은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다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처제의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갔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손가락에 감겼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샤워 후 피부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덜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바디워시 냄새가 섞였습니다. 제 집 비누 냄새요. 손가락이 목덜미 근처에서 멈췄어요. 머리카락을 들어 올린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초? 됐다. 나머지는 내가 해. 드라이기를 건네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귓바퀴가 뜨거웠어요. 마누라 머리를 말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27년 동안요. 근데 처제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어요. 드라이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뭔지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녹슨 경첩은 기름칠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아예 빠져버린 경첩은 구멍부터 다시 파야 해요. 제가 지금 그 상태였어요. 경첩이 빠진 건지 녹슨 건지도 모르는 상태. 문 너머에서 처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잘 자.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잠겨 있었어요. 밤 1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처제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이틀 전에도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웅크려서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로요. 이틀 전에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오늘은 멈춰섰어요. 처제가 제 큰 티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목둘레가 늘어나서 쇄골 아래까지 보였어요. 한쪽 어깨가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린 채로 웅크려 있었어요. 선풍기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선 시간이 이틀 전보다 길었어요. 3초가 아니라 10초쯤. 이불을 집었습니다. 덮어줬어요. 이불 끝자락이 처제의 드러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덮어주면서 손가락이 어깨에 닿을 뻔했어요. 닿지는 않았습니다. 1mm쯤 남겨놓고 멈춘 거예요. 이불 천위로 어깨에 윤곽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닿은 게 아닌데 닿은 것 같은 감각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 봤어요. 오른손. 처제 어깨 위 1mm에서 멈춘 손. 이 손은 27년간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파이프를 잘라붙이고 나사를 조이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지금 다른 여자의 어깨에서 1mm 앞에서 멈추고 돌아왔어요. 1mm를 넘지 않은 게 다행인 건지 넘고 싶었는데 못 넘은 게 문제인 건지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선풍기 소리만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처제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거실로 나온 걸 보고 놀랐습니다. 형부 앉아? 잠이 안 와서. 처제가 물컵을 내밀었어요.
한 잔 마셔. 받았습니다. 처제가 마시던 컵이었어요. 컵 가장자리에 처제 입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셨어요. 같은 자리로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드라이기 잡았을 때보다 편안했어요. 부엌 불빛이 처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새벽 3시 부엌에서 마주선 두 사람. 처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부 손 되게 크다. 뭐? 아니, 그냥. 그 인간 손은 작았거든. 처제가 멈칫했어요. 아, 뭔 소리야 나 하면서 웃어넘겼습니다. 컵을 가져가서 싱크대에 놓았어요. 자, 형부. 나도 잘게. 소파로 돌아가는 처제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제 큰 티셔츠가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맨다리가 부엌 불빛에 비쳤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처제가 내 손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 손은 작았다고요. 비교를 한 거예요. 전 남편과 나를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처제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버린 제가 기뻤어요. 기쁘면 안 되는 건데. 마누라 동생한테 기뻐하면 안 되는 건데.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처제의 이마에 묻은 시멘트 가루가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었어요. 다시 감으면 처제가 컵을 내밀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에 있던 칼 자국. 12년치 분식집. 좁은 원룸이 아니라 넓은 빌라 2층이었는데 이 집이 좁게 느껴졌어요. 처제가 저쪽 거실에 있고 제가 이쪽 방에 있는데 벽 하나 사이인데 그 벽이 30cm짜리 이불 간격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였어요. 아직 열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열하루.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안 왔어요. 나흘째 저녁이었어요. 비가 왔습니다. 오후 3시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서 배달을 못 나갔어요.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재고 정리를 하다가 처제가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형부, 비도 오는데 오늘은 일찍 쉬자. 2층으로 올라갔어요. 처제가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요. 이제 습관이 됐더라고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는데 처제가 편의점 비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 소주 2병이 보였어요. 형부, 오늘은 나 좀 마실래? 비 오는 날엔 소주지 라고 처제가 웃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고요. 처제가 소주를 따랐어요. 잔이 없어서 종이컵이었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면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한 잔, 2잔. 처제가 빠르게 마셨어요. 저는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술을 못하거든요. 3번째 잔을 비우고 처제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쿨한 척이 벗겨졌습니다. 형부 알아? 그 인간이 12년 동안 나한테 뭐라 했는지. 어제 트럭에서 들었잖아. 넌 뭘 해도 안 된다고. 그것만이 아니야. 처제가 종이컵을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쌌습니다. 바닥을 보면서 말했어요. 걔가 맨날 그랬어. 식당 문 닫고 집에 가면 거실에 누워서 TV를 봤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잘했다도 수고했다도 안 했어. 한 번은 내가 물어봤거든요. 나 오늘 잘했지? 새 메뉴 반응 좋았잖아. 처제가 코를 훌쩍였어요. 걔가 뭐라 한 줄 알아? 자영업자가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장사하냐? 그러고는 채널을 돌렸어. 처제의 어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2년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닦는데 또 나왔어요. 닦아도 나왔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웃기지? 12년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넌 뭘 해도 안 돼. 이혼하고 나서도 이 말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의 말이 입안에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마누라한테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해본 남자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그 인간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처제가 3일 동안 제 가게에서 시멘트를 날랐어요. 20kg짜리를 매일 15포대씩 배달을 같이 나가고 선반을 정리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35도 폭염에 에어컨 없는 가게에서 땀을 흘리면서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송아야. 처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은 채로 저를 봤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제가 아니라 이름을요. 잘하고 있어. 처제의 입이 벌어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가게일. 잘하고 있어. 힘든 일인데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고 했을 뿐이에요. 시멘트 포대 나르는 거 잘한다고요. 근데 이 세 글자가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58년이 걸렸어요. 마누라한테도 한 번 안 해본 말이었거든요. 처제가 무너졌습니다. 팔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잡는 힘이 셌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매일 든 여자의 악력이었어요. 처제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술 때문인지 울음 때문인지. 형부는 왜 이렇게 착해? 진짜 바보야. 착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소주 냄새가 올라왔어요. 낮에 철물점에서 맡았던 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와 처제의 채취가 섞인 냄새. 3일 동안 매일 맡았던 냄새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맡으니까 달랐어요. 4년이었습니다. 제 어깨에 누군가의 이마가 닿은 게요. 마누라가 이 나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한 뒤로 4년 동안 아무도 제 몸에 닿지 않았어요. 어깨도 팔도 손도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뜨거운 거였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처제가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30cm 앞에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볼에 눈물 자국,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형부, 그 한마디요. 제 머릿속에서 두 개가 충돌했어요. 마누라 동생이다. 4년간 아무도 안 만져줬다. 이 두 문장이 부딪혀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말력기로 나무 두 장을 맞대고 조이면 나무가 비명을 질러요. 끼익 하고요. 제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송아야, 취했으니까 자. 일어나려 했어요. 처제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형부, 가지마. 손목을 잡은 처제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놓지 않겠다는 힘이었습니다. 제 손목 위에 처제의 5손가락이 감겨 있었어요. 검지 옆에 칼자국이 손목 위에서 보였습니다. 12년치 분식집. 이 손은 27년간 마누라 집 수도꼭지를 고쳐온 손인데 지금 다른 여자가 이 손목을 잡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풍기가 꺼져 있었어요. 언제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들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저는 아직도 순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비가 언제 그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선풍기를 다시 켰는지 안 켰는지도요.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순서가 아니라 조각으로 남아 있어요. 기억나는 건 조각들 뿐입니다. 새벽 4시 16분이었어요. 벽시계 숫자가 눈에 들어온 게 첫 번째 기억입니다. 비가 그쳐 있었어요. 창밖이 고요했습니다. 선풍기가 돌고 있었는데 바람이 등에 닿아서 서늘했어요. 옆에 송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아까 거실에서 입고 있던 처제 반팔티가 아니었습니다. 제 러닝 셔츠였어요. 목둘레가 늘어나서 한쪽 어깨가 완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쇄골 아래까지 보였어요. 언제 갈아입은 거지? 이마에 마른 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땀이 마르면서 굳은 거였어요. 얼마나 목말라 했으면 이렇게까지 땀을 흘린 건지. 그때 기억이 한 조각 떠올랐어요. 형부, 나 목말라. 물을 갖다 줬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또 목마르다고 했어요. 물을 마셔도 목마르다고요.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그 한마디를 떠올리는 순간 가슴팍이 조여왔습니다. 갈비뼈 안쪽 전체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송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요. 속눈썹이 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4일 동안 매일 봤는데 속눈썹 길이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잠결에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나왔습니다. 아까 그렇게 칭얼거리던 입이 지금은 애기처럼 다물어져 있었어요. 소주잔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종이컵 2개, 하나는 찌그러져 있었어요. 소주병은 비어 있었습니다. 2병 다요. 이불이 바닥에 반쯤 내려와 있었어요. 베개가 원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흔적이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이 거실 전체에 널려 있었어요. 송아가 잠결에 몸을 돌렸습니다. 제 쪽으로요. 형부, 중얼거렸어요. 잠꼬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몸 전체가 굳었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호칭을 듣는 거랑 잠든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호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꼬대에서까지 형부라고 부르는 이 여자.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송아의 드러난 어깨 위에 이불 끝자락을 올렸습니다. 이불을 올리면서 손가락 끝이 어깨에 닿았어요. 0.5초 피부가 서늘했습니다. 선풍기 바람 때문이었어요.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였으니까. 7월인데 이 여자의 어깨가 차가웠어요. 이불을 올리면서 손가락 끝이 어깨에 닿았어요. 0.5초 피부가 서늘했습니다. 선풍기 바람 때문이었어요. 손을 걷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왔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새벽 부엌 불빛이 손등을 비쳤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느라 거칠어진 손, 갈라진 손가락 피부, 못에 긁힌 자국. 이 손이 방금 다른 여자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싱크대에 소주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니, 종이컵이요. 하나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송아 거였어요. 립스틱이 아니라 입술색이 묻은 거였어요. 술을 마시면서 입술이 컵 가장자리에 닿았던 자국. 그 자국을 보는데요. 4년 동안 이 등에 누가 손을 올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등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해 준 적이 없었어요. 마누라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27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4년 전부터 제가 투명인간이 됐어요.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 이불 30cm 간격이 바다였어요. 건너편에 사람이 있는데 건너갈 수 없는 바다. 근데 어젯밤에 송아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형부 가지마 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제가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이 여자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검은 하늘이 남색으로, 남색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송아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잘 덮고 있었어요.
제가 덮어준 이불을요.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등을 소파에 기대고 송아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가까이서요. 작업대 위에서 말렸기를 조이듯이 두 개의 나무를 맞대는 것처럼 제 시선이 송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풀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뭔데? 마누라 동생인데. 나흘 전에 캐리어 끌고 온 여자인데. 시멘트 가루 묻은 이마를 손등으로 문지르는 여자인데. 12년 동안 넌 뭘 해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직 앞치마를 가지고 다니는 여자인데. 왜 이 여자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일 나간다고 하면 못 보낼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든 순간 무서웠습니다. 송아가 눈을 떴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초. 송아의 눈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어요.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맞아갔어요. 제 얼굴을 인식하는 순간 송아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당황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닌 말로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형부, 몇 시야? 4시 반쯤. 송아가 일어나 앉았어요. 이불이 흘러내렸습니다. 러닝셔츠 안쪽으로 쇳골이 보였어요. 시선을 돌리려 했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송아가 목을 만졌어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마르다. 물을 가져왔어요. 송아가 받아 마셨습니다. 형부, 응, 나 어제 많이 취했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송아의 눈이 제 눈을 봤어요. 똑바로요. 취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맨정신이었어요. 기억나? 2글자를 말하는데 목이 잠겨 있었어요. 송아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귀끝부터 볼까지 빨갛게 번졌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어요. 또 올라갔습니다. 참고 있었어요. 형부, 라면 끓여줄까? 일어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이불을 접지도 않고요. 러닝셔츠 차림 그대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었어요. 면을 넣고 스프를 넣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요. 어젯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근데 라면이 끓어서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을 때 제 앞에 놓아주면서 손가락이 스쳤어요. 그 0.5초의 접촉에 어젯밤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면을 먹었어요. 마주 앉아서요.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송아가 라면을 후루룩 넘기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쉰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형부, 나 삼겹살 아직 안 먹었다? 정리 끝나면 사준다고 했잖아. 송아가 웃었어요. 라면 국물이 입꼬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웃으면 괜찮았어요. 울어도 웃어도 잠들어도 이 여자가 제 앞에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누라였습니다. 여보, 잘 잤어? 송아 잘 있어? 잘 있어. 가게는? 잘 되고 있어. 목소리가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렸어요. 마누라가 눈치를 채지 못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다행이라고 생각한 제가 문제였어요. 전화를 끊고 송아를 봤습니다. 송아가 고개를 숙인 채 라면 국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어서가 아니라 방금 전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마누라 목소리를요.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라면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안 나는 라면 그릇 2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밖에서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송아가 선을 그은 건 라면 국물이 식기도 전이었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끝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송아가 라면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가면서
등을 보인 채로 말했어요. 형부, 어젯밤 일은 없었던 거야. 알지?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등이요. 어깨가 올라가 있었어요. 목이 앞으로 숙여져 있었고 등뼈가 청소복 안쪽으로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방어하는 자세였어요. 언니 태어나면 나 바로 나갈 거야. 원래 그러기로 했잖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마누라가 돌아오면 처제가 나가는 게 맞았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순서였습니다. 송아가 돌아섰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근데 웃었습니다. 쿨한 척이 다시 올라온 거였어요. 뭐 봐 형부. 설거지나 해.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는데 아까 새벽에 봤던 종이컵이 없었어요. 송아가 이미 치운 거였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던 그 종이컵. 어젯밤의 흔적을 송아가 먼저 지우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송아가 거리를 뒀어요. 가게에서 일은 했습니다. 포대도 실었어요. 근데 뒤에서 같이 안 들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트럭에서도 창가 쪽으로 바짝 붙어 앉았어요. 팔꿈치가 안닥해요. 점심도 따로 먹겠다고 했습니다. 형부 먼저 먹어. 나 좀 이따 먹을게. 같은 가게에 있는데 멀어졌어요. 사다리 잡아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혼자 올라가서 혼자 형광등을 갈았어요. 위험한데 혼자서 잡아줄까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송아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금단이라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저녁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송아가 밥을 안 차렸어요. 나 오늘 밖에서 먹고 올게 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혼자 컵라면을 끓였어요. 3일 전까지 매일 송아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다시 컵라면이었습니다. 면을 젓가락으로 건지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국물이 싱거웠습니다. 3일 전에도 같은 컵라면이었는데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송아가 옆에서 같이 먹었으니까요. 혼자 먹는 컵라면이 이렇게 맛이 없었나?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세미를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이틀 전까지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송아가 행주로 그릇을 닦았거든요. 좁은 부엌에서 팔꿈치가 닿았었어요. 지금 옆이 비어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닿을 사람이 없는 부엌이 이렇게 넓었어요. 밤에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소파가 비어 있었어요. 이불이 개져 있었습니다. 송아가 소파에서 안 자고 방문을 닫고 들어간 거였어요. 건조대를 봤습니다. 송아 빨래가 안 걸려 있었어요. 자기 빨래를 직접 한 거였습니다. 내가 널어줬었는데 건조대에 제 러닝 셔츠만 혼자 걸려 있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빨래가 뭐라고요. 건조대에 다른 사람 빨래가 없는 게 뭐라고요. 근데 이 빈자리가 카운터 빈의자보다 조수석 빈자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송아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같았습니다. 형부 좋은 아침이라고 했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밝은데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벽이 느껴졌어요. 유리벽 같은 거였습니다. 투명해서 보이는데 손이 안 닿는. 오전에 배달이 있었어요. 시멘트 10포대. 혼자 실었습니다. 송아가 도와주겠다고 안 했거든요. 카운터에 앉아서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번째 포대를 어깨에 올리는데 허리가 꺾였습니다. 디스크였어요.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요즘 과로해서 심해진 거였습니다. 포대를 내려놓고 허리를 잡았어요. 쭈그려 앉았습니다. 형부, 송아가 카운터에서 뛰어나왔어요. 달려왔습니다.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허리가 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왜 혼자 싫어? 송아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걱정이 화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송아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의자에 앉혔습니다. 움직이지 마. 나머지는 내가 할게. 송아가 포대를 실기 시작했어요. 20kg짜리를요. 42살 여자가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어깨에 올리고 짐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허리가 안 펴졌거든요. 송아가 땀을 흘리면서 10포대를 전부 실었습니다. 마지막 포대를 올리고 나서 짐칸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매번 같은 자리. 이마 왼쪽. 알려줘야지. 입을 열었어요. 송아야, 이마에. 송아가 저를 봤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던 눈이 아니었어요. 3일 전의 눈이었습니다. 형부 혼자 힘들까봐 라고 했던 그 눈. 알아. 매번 여기지. 손등으로 쓸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가루가 묻은 채로 웃었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이 여자가 제 가게에서 혼자 시멘트를 나르고 이마에 가루를 묻히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움직이지 마 라고 했어요. 거리를 두겠다고 선을 그어놓고도 제 허리가 아프니까 달려왔어요. 없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달려와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점심때 전화가 왔어요. 마누라였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회복 빠르대. 다음 주 수요일에 퇴원할 것 같아. 원래 2주 후였거든요. 일주일이 앞당겨진 거였어요. 그래, 잘 됐네. 잘 됐다고 말하면서 입맛이 없어졌어요. 송아가 가게 카운터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전표를 정리하는 손이 멈춰 있었어요. 고개를 안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송아도 안 했습니다. 수요일이면 나흘 남은 거였어요. 오후에 송아가 말없이 2층에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올라가 봤어요. 송아가 캐리어에 짐을 넣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려고. 언니 퇴원하기 전에. 형부한테 더 피해주기 싫어. 어디 갈 건데? 모르겠어. 찾으면 되지. 찾을 때까지 여기 있어. 송아가 멈췄어요. 캐리어 지퍼를 잡은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형부 왜 그래? 나 있으면 복잡해지잖아. 대답 대신 송아의 캐리어 지퍼를 닫아버렸어요. 손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머리가 시킨 게 아니에요. 닫아. 송아가 한참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부, 나 정말 여기 있어도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양복은 아니고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송아 여기 있지? 송아의 전남편이었습니다. 박태훈. 뒤에서 송아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훈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제가 문 앞을 막았습니다. 한송아, 나와. 태훈이 고함을 질렀어요. 빌라복도에 울렸습니다. 뭔 일이야? 뒷일은 저한테 있어요, 형님. 식당 위약금 3천만 원. 걔가 내야 해요. 송아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한테 돈 없어. 없으면 만들어. 내가 식당 망한 거잖아. 태훈이 송아를 보려고 제 옆으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어요. 송아의 팔을 잡으려는 손이 보였습니다. 작업대 옆에 서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손때. 태훈이 멈췄습니다. 여기 내 집이야. 나가.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가게에서 단골한테 외상값 받을 때 쓰던 목소리였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톤이요. 태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멘트 포대 매일 나르는 남자의 체격을 봤을 거예요. 팔뚝에 핏줄이 서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처형 남편이 왜 나서는 거야? 나가라고 했어. 태훈이 뒷걸음질 쳤어요. 두고 봐 라고 하면서 현관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서는데 송아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에 피가 없었어요. 한참 서 있다가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안 났어요.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작업대 위에 물병이 있었어요. 건네줬습니다. 말 대신 물. 송아가 물을 받아들었어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병을 쥔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형부, 나 왜 이렇게 한심해? 한심하지 않아. 아까 나서지 말지. 형부까지 엮이면 안 돼. 이미 엮였어. 그 말이 나왔어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나흘 전 밤을 말하는 건지, 3년 전 500만 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를 말하는 건지. 500만 원이요. 3년 전에 송아가 식당 보증금이 부족해서 저한테 몰래 연락했었어요. 형부 500만 원만 빌려줘. 언니한테는 말하지 마. 철물점 한 달 매출이 28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마누라는 몰라요. 석 달 동안 점심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어요. 마누라한테는 다이어트 한다고 했고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송아가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빚이 아니라 끈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3천만 원은 내가 해결할게. 형부, 그 돈이 어디 있어?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할게. 철물점 한 달 매출 280만 원짜리 남자가 3천만 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면서요. 말렸기로 아무리 꽉 조여도 못 잡는 나무가 있어요. 너무 큰 나무는 말렸기 주둥이에 안 들어갑니다. 3천만 원이 그랬어요. 안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근데 조이겠다고 했어요. 송아가 한참을 저를 봤어요. 왜? 한 글자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해줘? 나 그냥 마누라 동생이잖아.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마누라 동생이면 500만 원을 안 빌려줬을 거고 석 달 동안 삼각김밥을 안 먹었을 거고 3천만 원을 해결하겠다고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하면 전부 무너지는 거였어요. 마누라가 보낸 처제한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27년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송아가 일어섰습니다. 눈을 손등으로 닦고는 부엌으로 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물소리가 멈추고 송아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나왔습니다. 형부 삼겹살 아직 안 사줬지? 갑자기요. 응, 아직. 사주면 진짜 나갈게. 눈물이 묻은 얼굴로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가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웃는 입과 우는 눈이 한 얼굴에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천장을 봤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안 났어요. 송아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소파가 아니라 방에서. 빈 소파가 보고 싶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소파에 송아가 웅크려 자고 있는 모습을 매일 밤 봤었거든요. 이불을 덮어주는 게 하루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하루가 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끝을 못 맺는 문장처럼요.
뒤척이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갔어요. 빈 소파 앞에 섰습니다. 이불이 개져 있었어요. 베개가 가지런했습니다. 송아의 체온이 남아있을 리 없는데 손을 소파 위에 올려봤어요. 차가웠습니다. 20kg짜리 포대를 매일 들면서도 이 소파에 손을 올리는 게 더 무거웠어요. 작업대 위 말렵기가 거실 불빛에 비쳤습니다. 가게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원래 거실 선반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마누라가 종이 눌러놓는 용으로 쓰던 거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물리고 놓여 있었어요. 뭐든 꽉 잡아주는 도구인데 잡아줄 게 없었습니다. 잡아줄 게 있었는데 놓쳐버린 건지 원래 없었던 건지. 송아의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요. 핸드폰 불빛인지 스탠드인지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손에 아직 소파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었는데 그 차가움이 안 사라졌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봤어요. 마누라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수요일에 마중와. 점심에 퇴원이래. 수요일. 나흘 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나흘 뒤에 마누라가 돌아오면 송아가 나가요. 캐리어를 끌고 나가겠죠. 나흘 전에 캐리어를 끌고 왔던 것처럼요. 차이가 있다면 올 때는 형부 하면서 웃었는데 갈 때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나흘. 눈을 감았습니다. 처제가 없는 가게를 생각했어요. 카운터 빈 의자, 빈 조수석, 빈 건조대, 빈 부엌, 빈 소파, 빈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누라가 돌아오면 다시 채워질 거예요. 카운터에 마누라가 앉겠죠. 조수석에 마누라가 타겠죠. 건조대에 마누라 빨래가 걸리겠죠. 근데 그게 채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로 덮는 건가요? 모르겠었어요. 모르겠는 채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송아가 진짜로 나간 건 수요일 이틀 전이었어요. 제가 오전 배달을 나간 사이에 캐리어를 싸고 나갔습니다. 2층에 올라갔을 때 현관에 송아의 슬리퍼가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거실에 들어갔어요. 소파에 이불이 없었습니다. 베개가 없었어요. 소파가 그냥 소파였습니다. 엿새 동안 송아의 침대였던 소파가 다시 그냥 가구로 돌아가 있었어요. 건조대를 봤습니다. 제 러닝 셔츠만 혼자 걸려 있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송아의 반팔티가 걸려 있던 자리. 빨래 집게가 빈 채로 벌어져 있었어요. 입을 벌리고 아무것도 물지 못하는 집게. 부엌에 갔어요. 싱크대가 깨끗했습니다. 송아가 마지막 설거지까지 하고 나간 거였어요. 접시가 선반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컵도요. 송아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컵. 씻겨져 있었는데 안쪽에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는 갈색띠. 엿새치 커피가 도자기에 스며든 거였습니다. 닦아도 안 지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형부 고마웠어. 500만 원은 꼭 갚을게. 삼겹살은 다음에. 마이너스 송아. 쪽지를 읽었습니다. 2번 읽었어요. 세 번째에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에 뭔가가 차올라서였어요. 삼겹살은 다음에. 다음에라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다음이 있을 것처럼 쓴 말인데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송아도 몰랐을 거예요. 가게 정리 끝나면 삼겹살 사줄게 라고 제가 먼저 했었거든요. 그 가벼운 약속을 송아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쪽지의 마지막 줄에 넣을 만큼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엌 의자예요.
송아가 밥을 차려줄 때 앉던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의자 등받이에 기대서 빈 의자를 봤습니다. 이 집에 혼자 있어 본 게 마누라 입원한 첫날 이후로 엿새만이었어요. 엿새 전에도 혼자였거든요. 근데 그때의 혼자와 지금의 혼자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조용하다 싶었어요.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랑 텅 빈 건 전혀 다른 거였어요.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작업대 위에 말력기가 놓여 있었어요. 집었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조이는 방향으로 아무것도 안 물리고 허공을 조였어요. 쇠가 쇠를 누르는 소리만 났습니다. 끽. 빈 말력기가 내는 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렸어요. 잡아줄 게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오후에 배달이 2건 있었어요. 혼자 포대를 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5번째 포대에서 허리가 꺾였습니다. 쭈그려 앉았어요. 가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부 괜찮아 라고 달려올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잡고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조수석을 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가 풀린 채 늘어져 있었어요. 엿새 동안 송아가 앉아있던 자리, 팔꿈치가 닿던 자리,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송아의 비누 냄새 대신 배기가스 냄새가 들어왔어요. 빌라 앞에 트럭을 세우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송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았습니다. 2번째, 안 받았어요. 3번째, 신호음이 6번 울렸습니다. 끊으려는 순간 받았어요. 형부 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주변에 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야? 괜찮아 형부. 신경 쓰지 마. 어디냐고. 3초의 침묵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어디 정류장? 형부 괜찮다니까. 비 온다. 송아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비를 맞고 있는 거였습니다. 송아가 전에 말했었거든요.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없이 서 있는 게 제일 싫다고요. 전 남편이 12년 동안 한 번도 우산을 가져다 준 적이 없대요. 비가 오면 혼자 젖으면서 버스를 기다렸다고요. 트럭 시동을 걸었어요. 동네 버스 정류장을 돌았습니다. 1번째, 없었어요. 2번째, 없었습니다. 3번째 정류장에서 트럭을 세웠어요. 송아가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놓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붕이 짧은 정류장이었습니다. 비가 옆에서 들이쳐서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반팔티가 한쪽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시멘트 가루 대신 빗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캐리어 위에 앞치마가 올려져 있었어요. 전 남편 식당 앞치마. 젖어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어요. 송아가 올려다봤습니다. 형부 왜 왔어? 대답 대신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송아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이마에서 코를 타고 턱까지 내려갔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잡았어요. 트럭 조수석에 탔습니다. 뒷좌석에서 작업 점퍼를 꺼냈어요. 송아 어깨에 올려줬습니다. 시멘트 가루 냄새가 배어있는 점퍼였어요. 송아가 점퍼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코를 묻었어요. 점퍼예요. 시멘트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철물점 냄새를요. 감기 걸려. 그 말이 돌아와라는 뜻인 걸 송아도 알았어요. 형부, 나 갈 데가 없어. 알아. 언니한테 미안해. 나도. 근데 형부 없으면 나 진짜 안 될 것 같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요. 나도. 2글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요.
송아한테 놔두라고 한 게요. 말렸기 손잡이를 돌리는 것처럼 한 번 조이면 풀 수 없는 두 글자였어요.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렸어요. 와이퍼가 앞유리를 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빨간불에서 멈췄어요. 송아가 조수석에서 점퍼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빨간 신호등 불빛이 송아의 젖은 얼굴을 비쳤습니다. 형부, 응, 나 12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갔어. 식당이랑 집이랑 왕복. 그게 전부였어. 비가 와도 우산 안 가져다 줬어. 그 인간은. 택시비가 아깝다고. 12년 동안 비 맞으면서 버스 탔어.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형부가 왔잖아. 트럭으로. 세 번째 정류장까지. 그 한마디가 12년치를 깨부쉈어요. 12년 동안 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린 여자한테 누군가가 트럭을 몰고 온 거였습니다. 택시도 아니고 시멘트 포대 싣는 1톤 트럭으로요. 에어컨도 안 되는 낡은 트럭으로요. 근데 그게 송아한테는 12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우산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송아가 조수석에서 안 내렸어요. 저도 시동을 안 껐습니다. 둘 다 전방을 보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멈췄습니다. 앞유리에 빗물이 흐르면서 바깥 풍경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형부, 나 어제 없었던 거라고 했잖아. 거짓말이야. 송아가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기억다나? 전부 다. 형부도 알잖아. 알았어요.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요. 엿새 동안 쌓인 게 하루 만에 안 사라진다는 걸요. 커피 자국처럼 닦아도 안 지워지는 거였어요. 트럭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둘 다요. 내일 마누라가 돌아오면 전부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현관에 들어서는데 송아가 슬리퍼를 벗은 채 서 있었어요. 아까 나갈 때 슬리퍼를 가져간 거였거든요. 비닐봉지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발장 옆에 놓았습니다. 제 안전화 옆에요. 나란히 놓인 신발 두 켤레를 내려다봤어요. 송아도 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마누라가 내일 퇴원하는 밤이었어요. 수요일 전날 저녁 7시 송아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 정산을 마치고 2층에 올라갔을 때 고기 굽는 냄새가 현관까지 나와 있었어요. 식탁에 가스버너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형부가 사준다고 했잖아. 근데 언제 사줄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샀어. 내일 언니 오는데. 그러니까 오늘이야. 송아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술 기운이 없었어요.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맨정신이었어요. 가스버너 옆에 뭔가가 접혀서 놓여 있었습니다. 앞치마였어요. 전 남편 식당 앞치마. 빗물에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아가 그 앞치마를 집었어요.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넣었습니다. 12년이었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안 입을래. 쓰레기통 뚜껑이 닫혔어요. 톡!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12년이 들어가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삼겹살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환기팬을 돌렸어요. 연기 사이로 송아의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습니다. 송아가 상추에 고기를 올렸어요. 쌈장을 바르고 마늘을 올리고 고추를 올렸습니다. 제 입 앞에 내밀었어요. 입을 벌렸습니다. 송아가 쌈을 넣어줬어요. 3일 전에도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3일 전에는 가벼웠어요. 오늘은 송아의 손가락이 제 입술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1초쯤 손가락 끝에 쌈장이 묻어 있었어요. 송아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송아의 손가락에 묻은 쌈장을 봤어요. 송아도 봤습니다. 송아가 웃으면서 손을 걷었어요. 자기 입에 손가락을 넣어 쌈장을 핥았습니다. 형부, 나 할 말 있어. 삼겹살 연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고기 타는 소리가 지글지글 났습니다. 나 안 나갈래. 여기 있을래. 오래 안 있을 거야. 첫날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 태어나면 바로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에 정반대였습니다. 내일 언니 오는데. 알아. 그래도 미라한테 뭐라고 해. 몰라. 근데 형부한테 거짓말하는 건 더 못하겠어. 송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소주 2병에 취해서 형부 가지 마 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맨정신으로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고기판 위에서 삼겹살 마지막 한 점이 타고 있었어요. 꺼내지 않았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어요. 둘 다 고기를 안 보고 있었거든요. 형부, 나 500만 원 이야기할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3년 전에 형부한테 돈 빌렸잖아. 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은 다르구나. 그 인간은 12년 동안 나한테 돈 한 푼 안 쓰면서 다른 여자한테 200만 원씩 썼거든. 근데 형부는 한 달 매출이 28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빌려줬어. 석 달 동안 삼각김밥 먹으면서. 몰랐어요. 몰라서 더 미안했어. 나중에 언니한테서 들었어. 형부가 다이어트 한다고 했다고. 거짓말인 거 알았어. 송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부터였어. 형부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된 게. 500만 원이 빚이 아니라 끈이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송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건 엿새짜리가 아니었어요. 3년이었습니다. 삼겹살 연기가 사라졌어요. 고기판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라면이요. 삼겹살 먹고 라면은 국룰이니까. 라면이 끓는 동안 송아가 이어 말했어요. 형부는 4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 뭐가? 언니가 안 만져줬다며. 4년이나. 마누라한테 한 적 없는 말을 했어요. 안 버텼어. 송아가 저를 봤습니다. 그냥 죽은 척 살았어. 남자가 아니라 가게 주인으로. 배달기사로. 시멘트 나르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와서 멈췄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내가 와서 뭐가 달라졌는데. 살아있는 것 같았어. 송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12년 동안 죽어 있었어. 넌 뭐래도 안 되라는 말이 관뚜껑이었거든. 근데 형부가 잘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뚜껑이 열렸어. 형부가 처음이야. 처음이라는 단어요. 이 단어를 이 여자 입에서 들으니까 갈비뼈 안쪽 전체가 물렁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뼈가 녹는 게 아니라 뼈 사이에 끼어 있던 딱딱한 게 빠져나가는 느낌. 라면이 끓어 넘쳤어요. 송아가 벌떡 일어나서 불을 줄였습니다. 냄비를 들어 올리는데 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라면 국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제가 냄비를 받았어요. 송아의 손 위에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냄비 손잡이에서 두 사람 손가락이 겹쳤어요. 뜨거운 냄비 열기가 손잡이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 열기보다 송아의 손가락이 더 뜨거웠습니다. 라면을 그릇에 담았어요. 하나에. 젓가락은 2개를 꽂았습니다. 한 그릇을 나눠 먹었어요. 마주 앉아서요. 젓가락이 부딪혔습니다. 면을 건지다가 같은 가닥을 잡았어요. 당기니까 안 풀렸습니다. 송아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라면 가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웃는 게 뭐라고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었어요. 형부, 응, 내일 언니한테 나도 같이 말할게. 혼자 하지 마. 같이? 응, 같이. 같이라는 말이 삼겹살보다 라면보다 500만 원보다 무거웠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둘이서요. 제가 씻고 송아가 닦았어요. 좁은 부엌에서 팔꿈치가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안 피하는 게 당연했어요. 닿는 게 당연한 팔꿈치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송아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어요. 형부, 나 오늘은 안 취했어. 알아. 송아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30cm. 그날의 소주 냄새가 아니라 삼겹살 연기와 라면, 국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송아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끼웠어요. 깍지였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가 맞물렸어요. 송아의 손가락이 가늘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굵었어요. 맞지 않는 크기인데 끼워지면 빠지지 않는 말렸기처럼요. 송아가 제 손을 잡은 채로 말했어요. 나 12년 동안 누군가의 여자였던 적이 없었어. 걔한테 나는 식당 직원이었거든. 밥하고 설거지하고 손님 받는 사람. 퇴근하면 투명 인간이었어. 근데 형부한테는 송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형부한테는 내가 보이잖아. 제 손이 아니라 송아의 손에서 먼저 힘이 들어왔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힘이었어요. 제가 송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전과 달랐어요. 나흘 전에는 송아가 울면서 제 어깨에 이마를 댔거든요. 오늘은 제가 먼저 안았습니다. 맨정신으로요. 송아의 등에 팔이 닿았어요. 등뼈가 느껴졌습니다. 42살 여자의 등이 가늘었어요. 시멘트 포대를 매일 나르는데도 가는 등이었습니다. 송아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마가 쇄골 아래에 닿았습니다. 목소리가 가슴을 타고 울렸어요. 형부, 그 한마디요. 잠꼬대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제 가슴에 대고 부르는 형부. 이 호칭이 금기인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마누라 동생이 마누라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상황에서 이 거리에서 이 호칭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형부하고 부르는 그 입술이 제 목 옆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28년간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았는데 제가 누군가의 남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요. 마누라가 부르는 여보는 가게, 동업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여보 시멘트 몇 포대야. 여보 배달 언제 가. 이름도 아니고 여보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근데 송아가 형부라고 부르면 그게 제 이름보다 더 제 이름 같았어요. 거실 선풍기가 돌고 있었어요. 바람이 송아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제 턱 밑을 스쳤어요. 간지러웠습니다. 근데 피하지 않았어요. 송아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등뼈 위에 놓였어요. 등을 누르는 게 아니라 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듯이요. 4년 만이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제 등에 닿은 게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체온과 송아의 체온이 구분이 안 됐어요. 팔이 어디까지가 제 팔이고 어디서부터가 이 여자의 등인지 모르겠었어요. 송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봤어요. 가까웠습니다. 숨이 닿는 거리였어요. 나 안 나갈래 형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말렸기가 완전히 잠겼어요. 더 이상 조일 수도 풀 수도 없을 만큼 나무 두 장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경계선이 사라지고 나무결이 맞닿아서 한 장처럼 보이는 순간. 그거였어요.
송아의 숨결이 목을 타고 귀까지 올라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는데 바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나흘 전 새벽과 달랐어요. 나흘 전에는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순서대로 말하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순서가 있었어요. 맨정신이었으니까, 선택이었으니까, 두 사람 다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창밖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등을 소파 등받이에 기대고요. 송아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나흘 전과 같았습니다. 근데 나흘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나흘 전에는 잠들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깨어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 말렸기를 봤어요. 뭐든 꽉 잡아주는 도구. 오늘은 잡아줄 게 있었습니다. 비어있지 않았어요. 형부, 해장국 끓여줄까? 송아가 웃었어요. 술 안 마셨는데 무슨 해장국이야. 그냥 형부 해장국 좋아하잖아.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올렸어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해장국을 끓여놓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마누라한테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해장국이 끓고 있었어요. 송아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형부, 이거 놔주는 거야? 내가 먹으라고. 송아가 국을 떠서 한 모금 마셨어요. 입김을 후후 불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언니 온다. 알아. 같이 말하자고 했잖아. 알아. 무슨 말 할 거야? 거짓말 안 할 거야. 그것만 정했어. 송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빨갛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맨정신이었습니다. 형부, 무서워? 무섭지. 나도. 근데 더 무서운 건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야. 두 사람이 부엌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해장국 김이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엌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송아의 얼굴에 아침 햇살이 닿았어요. 어젯밤 선풍기 바람에 날리던 머리카락이 지금은 가지런했습니다. 눈밑이 까맸어요. 잠을 못 잤으니까요. 근데 눈이 맑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요. 괜찮았어요. 내일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든 27년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여자가 제 앞에서 해장국 김을 후후 불고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2시간 뒤에 마누라가 왔어요. 가을이었어요. 10월 셋째 주 아침이었습니다. 의정부 빌라 1층 철물점 셔터를 올렸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어요. 에어컨 고칠 필요가 없어진 계절이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면서 가게 안쪽이 드러났어요. 카운터에 송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 앞치마가 아니라 제가 사준 네이비색 앞치마를 묶고 있었습니다. 형부, 오늘 배달세 건이야. 첫 번째가 9시. 알았어. 카운터에 앉아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 마누라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마누라는 27년 동안 저 자리에서 알아서 먹어라고 했거든요. 송아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형부 아침 먹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매일이요. 가게가 달라져 있었어요. 매출이 올랐습니다. 280만 원이 350만 원이 됐어요. 송아가 카운터에서 단골들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아저씨들이 자꾸 왔거든요. 형수 씨 오늘도 예쁘네 라고 하면 송아가 아이고 아저씨들 맨날 그러시면서 라고 받아쳤어요. 마누라는 한 번도 안 했던 일이었습니다. 배달을 나갔어요. 트럭 조수석에 송아가 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면서 팔꿈치가 닿았어요. 안 피했습니다. 이제는 닿는 게 당연했거든요. 라디오를 켰어요.
트로트가 나왔습니다. 송아가 따라 불렀어요. 박수를 치면서요. 조수석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자가 있으니까 트럭 안이 좁지 않았어요. 포대를 같이 실었습니다. 둘이서 20포대를 20분 만에 실었어요. 혼자서는 40분 걸리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포대를 올리고 송아가 이마를 손등으로 쓸었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 이마 왼쪽, 여기 또 묻었어. 제가 엄지로 송아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가루가 번졌습니다. 송아가 웃었어요. 형부가 닦으면 더 번져. 알아. 알면서 왜 닦아? 닦고 싶으니까. 송아의 귀가 빨개졌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마에 묻은 시멘트 가루가 바람에 날렸어요. 미라한테는 말을 했습니다. 수요일 퇴원날이요. 송아랑 같이 말했어요. 미라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미라가 저를 봤습니다. 송아를 봤어요.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미라의 첫마디였어요. 송아가 온 첫날부터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거든. 미라가 울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27년을 같이 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왔어요. 빌라 1층 가게와 2층 집, 27년치 살림. 복잡했습니다. 근데 미라가 한 가지만 말했어요. 가게는 내가 가져. 대신 나한테 솔직해. 솔직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27년의 마침표였어요. 딸 서연이한테는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23살짜리 딸이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서연이도 안 했어요. 석 달 동안요. 근데 지난주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건강은 해? 5글자였습니다. 안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어요. 근데 물어봐 준 거였습니다. 건강하냐고. 그게 석 달 만에 첫 연락이었어요. 괜찮다. 밥은 잘 먹고 있어. 답을 보냈습니다. 송아가 옆에서 봤어요. 누구야? 서연이. 송아가 아무 말 안 하고 제 등을 2번 두드렸어요. 토닥토닥. 그 2번의 손길이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에 송아가 된장찌개를 끓여왔어요. 가게 작업대 위에 접시를 놓고 같이 먹었습니다. 말렸기 옆에 된장찌개. 석 달 전에도 같은 구도였어요. 근데 석 달 전에는 처제가 차려준 밥이었고 지금은 제 여자가 차려준 밥이었습니다. 송아가 국을 떠서 제 밥그릇에 부었어요. 더 먹어 형부. 배부르다. 거짓말. 웃었어요. 둘 다요. 저녁에 셔터를 내렸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돌아서는데 송아가 서 있었어요. 형부, 올라가자. 오늘 삼겹살 사왔어. 또? 맛있잖아. 송아가 웃으면서 먼저 계단을 올라갔어요. 슬리퍼 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저도 올라갔어요. 현관에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안전화 옆에 송아의 슬리퍼. 석 달 전 빗속에서 돌아온 날 처음 나란히 놓았던 그 자리 그대로였어요. 셔터를 내릴 때마다 이 가게에 저 여자가 있다는 게 아직도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자물쇠를 잠그는 손이 안 떨려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말렸기가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송아가 카운터에서 쓰는 메모지를 말렸기로 눌러놓았거든요. 마누라가 종이를 눌러놓던 것처럼요. 근데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달랐어요. 형부 오늘 삼겹살. 늦지 마. 말렸기가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안 날리게.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장 오래 멈췄던 장면이 있었어요. 진호가 새벽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이요.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는 장면. 싱크대에 놓인 종이컵에 립스틱 자국을 보는 장면. 그 장면을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이유가 두려움인지 기쁨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인생에 있겠구나. 떨림의 정체를 모르는 채로 컵을 내려놓는 남자의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진호는 58년 동안 시멘트를 나르고 파이프를 자르고 나사를 조이면서 살았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이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고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4년 동안 아무도 만져주지 않은 등을요. 말렸기로는 사람 마음을 잡아줄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말렸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꽉 잡고 싶은데 잡아줄 수 없는 것. 아니면 누군가가 잡아줬으면 하는 것. 삼겹살은 다음에. 그 쪽지의 마지막 문장이 자꾸 생각납니다. 다음이 올지 안 올지 모르면서 다음에라고 쓰는 마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오늘 밤 편안한 잠이 찾아가길 바랍니다.